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밀러,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16번째 시간. 그건 혐오예요. 4장부터 6장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4장 개인을 지우는 군대를 거부합니다에서는 김경묵 감독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김경묵 감독은 세상에는 남보다 촉수가 예민한 체질적으로 자유로운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를 끊임없이 살피고 관찰한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이미 주어진 정답보다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으려 애쓴다. 경묵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당한 체벌과 차별, 획일적인 집단주의 문화에 극도로 반감을 품었던 그가 학교라는 조직을, 더 나아가 군대라는 조직을 싫어한 것은 그리하여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것은 예정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 씨가 병역 거부를 선언한 이래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이유, 즉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사회적 의제로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을 돌연 백지화해버렸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2008년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병역 거부권 인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드디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가 싶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갑작스레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사회는 급속히 보수와 우경화되었다. 그러자 이 문제를 기존과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 즉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이 책을 쓴 홍재희 씨는 문득 20대 초반에 저지른 어리석고 마음 아픈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귀던 사람이 입영하는 날 그는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종교적 이유나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는 한심하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랑보다 군대가 더 대단하지는 않다. 사랑보다 전쟁이 더 위대하지는 않다. 누구는 사랑 때문에 군대에 가고 싶지 않고 누구는 이별 때문에 기어이 탈영을 한다. 사랑에 목숨을 걸 수는 있어도 군대에 목숨을 걸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고 싶다는 뜻은 결코 아니리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군대 대신 감옥에 가고 싶다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사항도 상상력도 없었던 그때 만일 대체복무제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만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처럼 모병제 사회였다면 우리가 도망칠 필요가 그토록 갈등과 절망에 휩싸일 까닭이 있었을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경묵 감독도 피해가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정치적 신념이 굳건한 투사나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군사주의 문화와 폭력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말이다. 그걸 버틸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그건 순전히 자신의 성격 탓이란다. 만일 군대에 갔다면 자신은 관심사병이 되었으리라며 그는 헛헛하게 웃었다. 4장 개인을 지우는 군대를 거부합니다. 김경묵 감독 편에서는 군대도 감옥도 자아를 지운다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군대를 거부한다. 그가 법정에 남긴 병역 거부 소견서 제목이다. 나는 소견서 한 구절을 떠올렸다. 사회 정의의 깃틀은 언제나 작은 개인들의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 있는 행동에서부터 출발했다. 전쟁과 군대를 거부한 이들 역시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왔고 또 그만큼 변화를 가져왔다. 나약한 개인이 혼자서 집단의 조직의 폭력에 맞서기는 너무도 어렵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을 넘어서 두려움의 실체와 대면하기로 용기를 낼 때 그 작은 용기는 바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 된다. 변화는 멀리서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미약한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로 향하는 것이다. 결국 경묵은 병역을 지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선택사항밖에 없는 한국에서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했다. 그는 애들러 돌아가기보다 꿰뚫어 관통하는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이 군대랑 비슷하거든요. 군대는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고 감옥의 목적은 죄인을 교정교화하는 거죠. 실질적인 목적은 다르지만 둘 다 체제나 문화가 비슷해요.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쥔 사람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시스템이자 군사주의 문화가 일상화된 공간이죠. 누군가의 감시 아래 24시간 타인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똑같고요. 군대나 감옥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자의식이 확고한 사람은 체제가 강요하는 걸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군대는 내가 아니라 집단이 기울에 제일 중요한 곳인데 그러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집이라면 가출, 학교라면 자퇴, 회사라면 퇴사라고 할 수 있지만 군대나 감옥에선 그럴 수 없잖아요. 군필 대신 전과자라는 딱지를 평생 달게 된 경묵은 군대나 감옥이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담담히 말한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국가가 군 복무냐 징역살이냐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국민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국가폭력을 많은 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말이다. 군대가 개인에게 주입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건 개인적인 자아를 지워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관, 개성, 습관 다 다른데 그걸 전부 동질적으로 바꿔버려요. 군대가 원하는 건 조직과 자신을 완벽히 동일시한 인간, 크게 보면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인간이에요. 북한의 매수게임 같은 거죠. 보기에는 멋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전체주의적인 열정인 거죠. 한국은 나는 없고 오직 타자들로만 구성된 사회예요. 한마디로 개인이 전부 사라진 사회인 거죠. 여기에 자기는 없고 오직 집단만 있잖아요. 자기를 대변하는 군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국가가 있고 어디에도 자기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군대야말로 절대적 타자인 조직의 시선에 따라 내가 결정되는 사회인 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이 모이고 그게 커져서 전체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으로 가야 하는데 정작 나는 없고 조직만 있고 내가 없는 집단만 있고 내가 없는 공동체만 있고 내가 없는 국가만 있는 격이죠. 사실상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다 군대 체제예요. 군대 시스템 아닌 곳이 없어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학교, 회사, 조직 전부 다. 왜라고 묻지 않는 인간,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인간을 만들기에 군대만큼 효율적인 조직은 없다. 전시와 전투라는 상황에서는 이런 인간형이 필요할 것이다. 알다시피 군대는 전쟁이나 전투라는 특수한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일반적인 사회, 집단이나 조직체제가 아니다. 따라서 특수 조직 문화는 그 안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군사 문화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가정, 학교, 회사, 단체 등 어디에나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인 관례라는 이름을 달고 상식처럼 통용된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사회다. 사장 마지막 남자들은 상처받을 필요가 있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 없는 세상, 징병제 없는 세상, 징병제가 아닌 다른 상상력이 있는 세상을 앞서 꿈꾼 이들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여전히 수감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일상적 민주주의가 아직 도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적 타자로 살아온 경험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학교라는 틀에도 맞지 않았고 정형화된 젠더나 섹슈얼리티에도 맞지 않고 거기다 자퇴하고 대학도 안 가고 영화 일을 하면서 여전히 사회에서 비주류로 살고 있고요.
병역 거부자로 빨간 줄 간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웃습니다. 저는 타자가 되는 경험은 결국 상처를 받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처를 통해 자기라고 믿었던 견고한 틀에 고정된 정체성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 균열을 통해 자기 밖으로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 세계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을 하나 가지게 되고요. 상처에 함몰되면 자기 삶이 무너지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세계가 밖에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자신을 타자화해 보는 거, 타자가 되어보는 경험이 정말 소중하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한국의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타자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건 이성애자 남성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삼고 있는 교육과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겠죠. 지금 한국은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나나 시민은 중요하지 않고 기득권 수뇌부 명령에 따르는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남성들,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남성들조차 이제는 자신을 의심해 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이 여성들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깨어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요? 경묵의 말처럼 한국 남성 대다수는 스스로 타자가 되어보는 경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기도 수용하기도 힘들어한다. 자신을 객관화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이나 자신을 버리고 집단에 일치시키는 경험을 주로 했을 뿐이다. 타자가 되어본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1차원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자아를 확장시키는 경험이다. 자아의 확장은 시선의 확장으로, 시선의 확장은 세계의 확장으로 이어져 나와 다른 타자의 삶에까지 가닿는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전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타자들을 발견하고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 타자를 그의 처지에서 보고 그와 만날 힘을 얻게 된다. 타자가 되어보는 경험이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본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남성 우월주의와 군사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타자화 경험이 아닐까 싶다. 올해도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에 감옥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국가에 묻고 싶다. 왜 오직 하나의 병역 방식만 고집하는지. 현재의 징병제가 아닌 다른 것을 상상했다는 이유로 징역살이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말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개인이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5장, 처음은 성소수자겠지만 마지막은 누가 될지 모른다. 이영 감독입니다. 이 장에서는 동성애 싫어한다고 말도 못해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우라가 풋풋한 이영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이다. 영화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등장하는 이영은 시종일관 최대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다. 배타적인 종교 집단을 향해 카메라를 든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성애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증오와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처음에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을 만났을 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왜곡된 정보를 계속 유포시키고 사회적 편견을 확장시키는 캠페인을 하니까요. 그런데 다음 순간 허탈해졌죠.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나의 부모 세대, 옆집 아줌마, 아저씨, 동네의 평범한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착잡했어요. 사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만연해 있지만 한국에서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2007년부터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어요.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세력들이 바로 영화에 나오는 이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공적인 장소에서 대대적이고 공격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것은 2013년부터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점점 위험 수위로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성소수자를 향한 공격이나 폭력은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 증오 표현이 공적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발화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제까지 나는 혐오란 사적으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몰래 하는 거라 생각했다. 자신이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다면 그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 여겼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남을 혐오했다는 사실에 수치를 느끼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상식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극렬한 혐오 발언을 내뱉고서도 개인의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다. 자신에게 혐오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듯이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단지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다. 싫다 좋다의 감정은 누구나에게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증오를 선동하고 물리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그리고 맹목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은 명백히 혐오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한다고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혐오 발언과 공격을 하거나 대중매체나 언론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은 이영 감독의 말대로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광화문, 명동 어디서나 이런 반공 기독교 집단과 자주 마주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근거 없는 왜곡이라는 걸 잘 안다.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된다고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웃어 넘길 것이다. 어차피 생각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성소수자 혐오에 관심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는 대다수 사람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일방적인 선동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데 있다.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혐오 발언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싫어한다는데 내 생각을 마음대로 말도 못해?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너희들이 권리를 주장하니까 우리도 혐오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냥 조용히 없는 듯이 살라고 하고요. 이런 말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없는 듯이 유령처럼 살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성소수자들은 인간으로서 살 수 없다는 건데요. 문제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고 이영 감독은 말합니다. 이 사회의 다수인 이성애자들은 자라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자신이 이성애자인 것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명백한 불변의 진리처럼 여기며 세상의 모든 일을 이성애자라고 단정해버린다. 세상에 자신과 다른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인들 절대 다수는 자기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한 번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과연 그럴까?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당신 주변의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불이익과 차별, 혐오와 낙인이 두려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이성애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동성애자에게는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 동성애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두르고 길을 걷는 것조차 목숨을 걸 정도로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일 수 있다. 이영은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이나 아우팅을 당한 후에 겪는 차별과 모욕, 혐오 공격에 비하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오해나 편견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과 애인이 온천에 갔을 때 겪었던 일화를 들려줬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그녀를 보고 힐끗거리며 대놓고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남자야 여자야? 남자가 왜 여탕에 들어와 있어? 사람들이 그녀를 불편하게 여기더란다. 이영은 의례 사람들이 말하는 여자다운 차림새를 즐겨하지 않는다. 머리를 기르거나 립스틱을 칠하거나 섹시한 드레스를 입거나 하이힐을 신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엄연한 여성이며 자신의 취향대로 외모를 가꾸는 한 사람이다. 나 역시 학생 시절에 비슷한 일을 꽤 많이 겪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청바지와 운동화를 고수하던 그때 종종 화장실에서 남자로 오인받곤 했다. 목욕탕에서 옷을 벗기 전까지 손님들이 내게 항의했던 일도 있었다. 버스를 탈 때마다 남학생 취급도 받았다. 소위 전형적인 여학생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던 나를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외모나 옷차림만 놓고 봐도 사람들에게는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이렇듯 평상시에도 남성, 여성이라는 젠더 이분법에 시달려야 하는데 만일 내가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을 한다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돌변할까? 2013년 12월 말에 19인 게이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기독교 신자였던 그가 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우팅을 당하고 괴롭힘까지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하지만 그는 친구들과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때 저는 한참 불온한 당신을 촬영하던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스산하고 슬퍼져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그런 기분에 휩싸였죠.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아마도 제가 계속 성소수자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 혹은 영화를 만드는 게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성소수자 그룹의 일원,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거라 생각해요. 이영 감독의 생각이었고 우리 시대의 어른, 거리의 철학자 최영국 선생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식을 가지면 잘못된 옳은 소리를 하기 쉽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다. 한 가지 문제에는 무수한 해답이 있을 뿐. 평생 그 해답을 찾기도 힘든데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정답이라니. 이건 군사 독재가 만든 악습이다. 쓴맛이 사는 맛. 미아북 39쪽. 광화문을 지나다 보면 동성애는 죄악이다라는 말을 소리쳐 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수막이나 팻말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습니다. 종북 동성애 김정은 반대 예수천국 애국 할렐루야.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종북 게이라는 프레임의 정체의 일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먼 옛날부터 생존을 위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외부의 적을 분간해야 했고 이런 경험이 쌓여 모르는 것, 낯선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인간 본성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은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모르면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 된다. 결국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혐오란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열등하거나 불온한 존재로 보는 것, 즉 존재 자체에 대한 경멸이다. 혐오는 단순히 왜곡된 인식이나 무지의 소산이 아니다. 구조적인 차별과 일상화된 폭력의 문제다. 형식적 평등이나 제도적인 법 제재만으로는 혐오 같은 뿌리 깊은 편견과 폭력을 결코 없앨 수 없다. 혐오는 본질적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이 내재된 사회 불안을 특정 소수 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저지른 제노사이드 대상엔 유대인뿐 아니라 장애인, 노숙인, 집시, 동성애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상이 아니고 열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는 시대와 국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서 공감하지 않는 순간, 바로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혐오는, 파시즘은 다시 싹튼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둘러봐도 마찬가지다.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를 보면 자본주의, 가부장제, 중산층, 대졸, 군필자, 이성애자, 남성이 표준 또는 일반이다. 이 말은 모든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이들을 기준이자 중심으로 굴러간다는 뜻이다.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으로 인식된다는 소리다. 따라서 여성의 시각은 보편이거나 일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하거나 하찮은 것, 열등한 것으로 치부된다. 성소수자나 장애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해선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한 사회의 인권지수와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사회적 약자다. 사회가 우경화, 보수화되면 제일 먼저 평등의 논리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권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이 배척되는 사회에서는 나나 당신이나 어느 누구도 자유롭거나 안전하지 않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중립도 이상적인 평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운운하는 건 철학의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의의 차원에서는 지배자의 편에 서서 보는 윤리학이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구나 있는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 풍경의 빛깔은 다채로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 작가의 5장 마무리였습니다. 6장 장보듯이 동물을 사는 사회의 황윤 감독입니다. 이 장에서는 살처분과 홀로코스트 읽겠습니다.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생명체로서 동물도 자유와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황윤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면 동물에게는 동물권이 있다. 인간은 생태계에서 동물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한 부분일 뿐이므로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멸종시킬 자격은 없다. 작가 아이작 싱어가 말한 것처럼 동물과의 관계에서 현 인류는 나치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엽기적 동물 학대범에게는 대부분의 사람이 분개하지만 동물쇼, 동물원, 동물 판매, 공장식 축산과 도축장 등도 사실 동물의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덜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런 것들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적어요. 왜일까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합법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이죠. 폭력이 제도화되면 그 폭력은 어디에나 있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고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잘 인식할 수 없게 되죠. 제레미 리프킨의 차가운 악으로 표현했던 이 제도화된 폭력을 저 역시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알아차리게 됐고 한번 인식한 이후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침묵은 동의의 다른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불의를 보고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한 사람이자 작가로서 이 불공정한 관계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권과 동물권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가치예요. 동물학대가 많은 나라에선 어린이 학대, 여성 학대, 그리고 약자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동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회에선 인간 삶의 복지 또한 잘 되어 있어요. 불현듯 구제역 파동이 났을 때 봤던 보도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살아있는 돼지 수천 마리가 구덩이에 마치 쓰레기처럼 켜켜이 쌓여있는 그 장면. 참혹했다. 밥을 먹고 있었다면 바로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이다. 사람 수천 수만 명이 산채로 묻힌다고 상상해보라. 그건 살처분이 아니라 학살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 없다. 얼마 전 조류구 독감으로 달걀 값이 치솟았다. 달걀은 부자 음식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구제역 때처럼 이번엔 어마어마한 수의 닭이 살처분되었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이유는 사람도 조류 독감에 감염될 수 있고 그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14년 조류 독감 때는 1,4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는데 이번에는 3,300만 마리를 넘어선 상태다. 이쯤 되면 동물학대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엽기적인 사육 대량 학살이다. 어릴 적부터 있었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확장됐는데 세상 모든 동물을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내 식탁 위 동물, 그러니까 돼지, 닭, 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2011년 구제역 살처분 때 처음으로 돼지라는 동물에게 관심이 생겼죠. 몇 달 만에 무려 350만 마리 소, 돼지를 생매장하고 젖먹이던 어미소, 갓 태어난 새끼들 가리지 않고 산채로 구덩이에 포크레인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때가 제 아이가 막 두 돌이 되던 때였고 육아로 바쁠 때였는데요. 인간이 천벌을 받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고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잔인한 세상에선 우리 아이들은 온전히 자랄 수 없겠다고 깨달았죠. 그리고 3년 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폭력이 돌고 돌아 우리 아이들에게 왔구나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은 어차피 사람의 먹이, 즉 고기로 기르는 동물이니 함부로 죽여도 괜찮은 걸까?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월하다는 논리로 살아있는 생명을 이처럼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인간에게 과연 그럴 권리가 있기나 할까? 살처분은 인간에게도 비극적인 사건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류독감, 구제역 살처분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황윤의 최근작 잡식가족의 딜레마에서 어느 공무원이 한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트라우마, 기억이 한참 가요. 지금 몇 년 됐는데도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학살당할 때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많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명령에 따라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내가 죽일 건가 이런 것도 생각나고요. 맞는 말이다. 우리가 동물에게 저지르는 일을 우리 자신인 인간에게 저지르지 말란 법은 없다.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그렇다. 인간은 탐욕 때문에 같은 인간을 죽이고 때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벌였으며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약자와 소수자를 걸러내 학살하고 살육해왔다. 인간도 동물이다. 그러나 대부분 동물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충실하게 살다 가는 반면 인간이란 개체만은 같은 종뿐 아니라 다른 종의 동물도 마구 죽인다. 생존과 번식이란 목적 외의 살상을, 인위적인 살상을 하는 종은 인간뿐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최단 시간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 주범이기도 하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생물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이다. 생태학적 연쇄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멸망시킨 종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면 아직 살아있는 종을 보호할 동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황윤 감독의 마지막 말입니다. 현재 제6의 대멸종이 진행 중이에요. 지난 5번의 대멸종이 빙하기나 화산 등의 자연재해로 일어났었다면 현재의 멸종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죠. 멸종이 이대로 계속되면 인간도 생존할 수 없게 돼요. 생태계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그물망과 같아서 고리 하나가 빠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고리들이 빠지게 되죠. 그물망을 찢은 책임이 인간에게 있으니 그걸 다시 이어붙이는 일도 인간 몫이죠.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퇴행하는 한국 사회를 향해 정면으로 카메라를 든 독립영화 감독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성소수자, 동물의 시선으로 그들 편에 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넬 것입니다. 지금은 또 바우만은 인간은 파편화된 세계가 아닌 전체 세계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에 소개되어 있는 루신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진실은 불편하고 무겁다. 편하고 가벼운 진실은 없다. 그건 혐오유예를 통해 우리 마음속 혐오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등을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정당한 분노로 바뀌기를 영원한다. 아울러 불편하지만 외면해선 안 되는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해준다면 이 책은 의무를 다한 것이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책 함께 읽기 한신이었습니다.